我的儿子是这么冤枉死的。今天他又上8岁，血淋淋的又掉水里就带走了。 1996년 4월 9일 중국 내몽골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결국 숨졌는데요. 사건이 보도되자 중국에선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후어하오터 경찰은 사건이 해결됐다고 발표하고 범인을 신고인 후크라고 지목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겨우 18살이었고 사건 발생 61일 만에 극형을 집행받았습니다. 하지만 9년 후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진범은 바로 20여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12명의 여성을 다치게 한 자오즈홍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저지른 첫 번째 사건이 후크의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라고 했는데 한 사건에 2명의 범인이 있었을까요? 사건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4구 형사사건입니다. 사진 속 검은 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년이 바로 후크 질러도입니다. 그는 1977년 8월 9일에 내몽골의 한 가정에서 차남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담배 생산 공장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일하며 나중에 부모에게 큰 집을 구매하여 효도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후그는 후어하우터 제1양모공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주변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막내뻘이었던 그가 18살이 되자 동료들은 장가갈 나이라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당시 후그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의 4월에 둘은 크게 다투게 되어 결국 헤어졌습니다. 후그는 며칠 동안 매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있었으며 심지어 결근까지 하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옌펑이라는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인생 선배로서 후그를 위로해주고 새로운 인연이 있을 거라고 달래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후그는 더 이상 전 여자친구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후그의 어머니 상혜우는 털실을 팔고 있었는데요. 1996년 4월 9일도 여느 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찾는 손님이 많아 저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후그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공장으로 돌아가 야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옌펑도 야근해야 하여 둘은 같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갈 때 후그는 갑자기 열쇠를 집에 놔두고 온 걸 발견하여 그는 친구에게 먼저 식당으로 가라고 하고 본인은 열쇠를 가지러 집으로 갔습니다. 후그가 열쇠를 들고 옌펑과 식사를 한 후 후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며 옌펑을 먼저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후그는 갑자기 헐떡거리며 달려와 옌펑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후그는 겨우 진정하여 아까 공중화장실에 갔을 때 한 여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더라고. 혼자 들어가기 무서우니 같이 빨리 가보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공중화장실이었는데 후어하우터 제1양모공장 57동 기숙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옆에 길이 후그가 매일 출퇴근할 때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후그는 본인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앞으로 다가갔을 때 다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공중 화장실과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화장실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옌펑에게 달려가 그와 같이 상황을 살피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로 돌아가 우선 화장실 밖에서 안에 사람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그는 라이터를 꺼내어 희미한 빛을 빌려 더듬거리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의 광경은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 여자가 알몸으로 엎드려 있었는데요. 후그는 바로 달려가 여자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여자가 숨진 걸 알아차렸습니다. 후그는 바로 라이터를 끄고 옌펑과 함께 화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바로 현장을 떠나 멀리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후그는 아주 놀랐지만 마음씨가 착하여 사건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자고 옌펑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옌펑은 의심받을까봐 그냥 모른 척 작업장으로 돌아가 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후그는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람을 해쳤다고 해도 경찰은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난 결백하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옌펑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후그는 홀로 공장 문 앞에 있는 경비실의 전화로 경찰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생전에 몹쓸 짓을 당하고 목이 졸려 숨지게 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현장의 흔적으로 제3자의 흔적이 없어 경찰은 범인이 본인의 모든 흔적을 전부 지웠거나 아니면 후그가 잘난 척하고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사건 조사를 진행할수록 후그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졌는데요. 우선 그는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술을 마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죠. 이에 경찰은 신고자 후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여 당일 저녁 10시에 후그와 옌펑을 경찰서로 데려가 따로 신문하였습니다. 混到12点多的时候，我就听见胡歌基地图内屋发出桌椅剧烈挪动的声音，然后又听见胡歌基地图痛苦喊叫的声音，就是啊啊那种的。那个警察开门的一瞬间，我就看见胡歌基地图让背靠在暖气管子上，头上戴的摩托车头盔。 이튿날 아침 9시에 옌펑은 석방됐지만 후그는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옌펑은 급한 마음으로 석방되자마자 바로 후그의 집으로 달려가 전날에 발생한 걸 후그의 부모에게 알려줬습니다. 후그의 부모는 조급해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진범을 체포하면 아들을 풀어주겠지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나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후그가 체포된 다음날 제1양모공장의 보안부서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당신들의 아들이 본인이 사람을 해친 걸 인정했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부부는 놀라게 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후그가 사람을 해치지 않았는데 왜 죄를 인정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신문 기록을 꺼내 부부에게 후그가 본인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그의 부모가 신문 기록을 자세히 보려고 할 때 경찰은 그들을 거부하며 경찰서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다 1996년 5월 17일에 후어하우터 중국 인민법원에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후그가 술에 취하여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후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후그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죄와 고의상해죄로 극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사실 사건을 심사할 때 경찰은 후그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후그에 대해 극형을 선고하였죠. 진술서에 적힌 후그의 자백입니다. 그날 밤 제가 미리 여자 화장실에 잠복했다가 볼일 보는 척하며 저녁 8시에 한 여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녀를 덮쳤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후그가 심사받을 때 경찰은 그에게 밥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며 잠도 못 자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가 본인이 한 짓이라고 자백하기만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후그의 진술을 받아냈던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후그에게 항소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후그는 큰 소리로 항소! 항소!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 안 돼 후어하우터 저녁 뉴스에 사구 형사사건의 기사문이 올라왔습니다. 기사문에는 사건 과정과 수사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경찰의 일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담당자 펑즈밍을 우수한 형사라고 불렀습니다. 1996년 6월 5일 내몽골 고등인민법원에서 충분한 증거물이 없는데도 2심에서 후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후그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외쳤지만 판사와 경찰은 동정은커녕 오히려 후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그의 말을 전부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후그의 손톱 안에 피해자의 DNA가 있다는 결과를 증거로 후그가 범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가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체액을 검출해냈는데 이런 중요한 물증에 경찰은 DNA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찰은 사건 조사하기 전에 펑즈밍이란 부국장이 이미 후그가 범인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은 현장 조사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중국에서 마침 범죄 단속 기간이어서 경찰이 사건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후그와 옌펑이 경찰서로 데려갔을 때 담당 경찰은 후그의 증언을 보고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 풀리지 않자 경찰국장 정윤민이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범인이 극형을 선고받게 되자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2차 재판이 끝나고 5일 후 1996년 6월 10일에 사건 발생 61일 만에 18세의 후그는 처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 그는 부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즐겨야 할 18살에 소년의 인생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범인이란 이유로 후그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고향에 있는 숲에 묻었고 묘비에는 이름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후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가족은 이웃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매일 아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후그의 남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형이 범인으로 알려져 친구들은 그를 따돌리며 학폭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됐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후그가 극형을 집행하고 9년이 지났을 때 내몽골 울란캅시에서 전국적 관심을 일으킨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3명의 여성이 몹쓸 짓을 당하여 숨지게 됐습니다. 경찰의 노력 끝에 2005년 10월 23일에 범인 자오즈엉을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이 신문할 때 그는 본인이 저지른 첫 번째 사건이 사구 형사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너무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후그가 경찰을 찾으러 갔을 때야 도망쳤으며 집에 숨어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신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되고 진범인 본인이 무사하게 되어 그로부터 그는 더욱 많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그는 2건의 강도 사건에서 강도질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러 12명의 여성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어린 여성은 12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6명의 여성은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담당하는 경찰은
그의 자백에 놀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찰 중 일부는 후그 사건을 처리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오즈옹은 본인이 저지른 죄로 극형을 받을 걸 알고 있어 체포된 후 그는 후그의 결백을 되찾아줬으면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후그의 부모는 아들의 누명이 마침내 벗겨져 아주 기뻤습니다. 하지만 9년이란 세월이 흘러 항소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후그의 부모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신화사에서 근무하는 탕지 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탕지는 후그 사건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터라 바로 기사문을 뉴스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2000년 3월 후그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후그의 부모는 여러 차례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으로 가 항소하였지만 여전히 아무런 회답이 없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자오즈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 중 6건에서 사람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그중 5건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습니다. 1996년에 발생한 4구 형사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오즈옹이 법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락관 사건을 지적했으며 심지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4구 형사사건에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탕지 기자는 후그의 사건에 관련된 권력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한 기자로서 보복을 겁내지 않고 기사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죠. 그 후로부터 탕지는 4구 형사사건을 곳곳에 알리며 2007년에서 2011년까지 3편의 기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탕지 기자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9년이란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12월 15일에 내몽골 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그 사건의 판결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부모에게 정중히 사과하였습니다. 第二项是宣告胡格金是无罪。向你们表示真诚的道歉，对不起，我们从今以后一定会吸取这个教训，绝不能让胡格街头图这种悲剧再重演。 그리고 중국 사법부에서 후그 사건을 처리한 후어하오터 중국인민법원에 3명, 내몽골 고등인민법원에 5명, 후어하오터 인민검찰원에 7명, 후어하오터 경찰서에 12명,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총 27명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중 우수형사 펑즈미는 뇌물수수, 불법 사격도구 소지 등의 혐의로 유기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후그의 가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하나로 약 3억 7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후그의 묘지도 드디어 공공묘지로 옮겨졌습니다. 묘비의 받침대에는 254개의 글로 후그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후그의 인생은 18세에서 멈추게 됐고 그의 가족은 후그 사건으로 인해 18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사람은 항상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석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늦은 정의는 정말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의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